서울의 3월, 아직은 찬 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계절이었다. 김민재는 매일 아침 일찍 자전거에 올라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학교 수업이 시작되기 전 적어도 5군데는 돌아야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할 수 있었다. 구로구의 오래된 골목, 벽에는 오래된 선거 포스터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철거를 앞둔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었다. 민재는 손에 익은 동선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며 익숙하게 문을 두드렸다. 도시락 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조용히 시작됐다. 하지만 학교 앞에서 우연히 부딪힌 한 장면이 조용했던 그의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아, 죄송합니다. 민재가 커브를 돌다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한 여성과 가볍게 부딪혔다. 도시락 가방은 바닥에 떨어지고 김밥 몇 줄이 바닥을 굴렀다.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니? 그녀는 윤세라, 민재의 담임 교사였다. 평소 조용하고 묻어나던 그녀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민재의 목덜미를 스쳐가는 눈빛으로 잠시 멈췄다. 거기에 세라가 오래전 기억 속에서 본 바로 그 흉터가 있었다. 뒷목에서 어깨로 길게 내려온 오래된 화상 자국. 세라는 숨을 삼켰다. 그 흉터는 그녀의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병원 응급실에 엎혀왔을 때 본 남자의 그것과 똑같았다. 그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여동생을 내려놓고 사라졌고 사건은 끝내 가해자 미확인으로 종결되었다. 민재는 땅에 떨어진 김밥을 조용히 주워 담았다. 정말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다시 만들어 올게요. 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도 민재의 목덜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민재요. 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교무실에 남아 있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낸 오래된 사건 파일 하나. 파일에는 20년 전 여동생 윤하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사고 장소는 마포대교 북단, 새벽 1시 45분. 기록에 따르면 목격자 없음. 차량은 도주.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는 시작되고 있었다. 사건은 수개월 후 가해자 불상으로 종결되었고 더 이상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세라는 기억하고 있었다. 여동생이 엎혀왔던 순간 피로 젖은 셔츠, 그리고 업고 있던 남자의 목덜미에 있던 그 길고도 선명한 흉터. 그 기억이 민재의 그것과 겹쳐졌다. 그날 밤 민재는 퇴학 직전의 중학생처럼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구로구의 좁고 습한 반지 하방. 천장엔 물이 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다. 아버지 김주혁은 낡은 전기 히터 앞에 앉아 기침을 연거푸하며 약봉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오늘은 몇 군데 다녔니? 6군데요. 10,000원 더 벌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민재는 묵묵히 도시락 가방을 정리하고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다. 이 집은 언제부터인가 밥상에서 대화가 사라졌다. 기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아빠. 응. 우리 가족 사진은 왜 하나도 없어? 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는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너 어렸을 땐 찍을 형편이 안 됐지.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회피했다. 가족에 대해 말할 때, 과거를 묻을 때 그는 늘 한두 마디로 끝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아버지가 잠든 후 그는 몰래 장롱 깊숙한 서랍을 뒤졌다. 오래된 상자 하나. 그 안에는 종이 몇 장과 사진이 들어있었다. 사진 한 장, 어린아이를 안고 웃는 젊은 여성. 옆엔 지금보다 훨씬 젊은 김주혁이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재야, 엄마가 항상 널 지켜보고 있어.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봉투. 봉투 안엔 기사 스크랩 한 장. 마포대교 인근 여고생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 운전자 도주. 그 밑에 볼펜으로 적힌 글씨. 주혁아, 내가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우리 하은이 치료비는 내가 책임진다 했지. 민재는 그 글을 읽고 그대로 굳었다. 손이 떨렸다.
주혁아라는 이름, 그리고 치료비. 그는 아버지가 사고를 낸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쓴 건 아닐까? 그렇다면, 다음 날 아침, 세라는 민재에게 말없이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범죄 기록 열람 동의서. 이게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너희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니? 민재는 그 종이를 내려다봤다. 그 순간 두 개의 세계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 하나는 아버지를 그대로 믿고 조용히 살아가는 길, 또 하나는 진실을 향해 발을 디디는 길. 선생님,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세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윤세라는 수업이 끝난 후 교무실이 조용해지자마자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외장 하드 하나를 꺼냈다. 거기엔 15년 전 여동생 하은의 사고 기록, 병원 진단서, 언론 기사 스크랩 등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다. 누군가는 다 잊으라 했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사고를 잊은 적이 없었다. 밤늦게까지 교무실에 남아 그녀는 서울의료원에 보관된 당시 응급실 영상 기록을 찾아봤다. 오래된 데이터는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접근 제한이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의 캡처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흐릿한 화면 속에 응급실 입구로 누군가가 어린 소녀를 업고 들어오는 장면이 잡혀 있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 남자의 목덜미였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윤세라는 확신할 수 있었다. 김민재의 목덜미에서 본 것과 동일한 길게 뻗은 화상 흉터. 그녀는 사진을 프린트해 책상에 두고 한참을 응시했다. 만약 그녀의 기억이 맞다면 김주혁은 도망친 범인이 아니라 그날 동생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그는 죄를 뒤집었었을까? 한편 민재는 아버지 몰래 방 한켠에 있던 상자를 다시 꺼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편지 한 통이 눈에 들어왔다. 오래된 봉투는 이미 노랗게 발해 있었고 편지 안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주혁아, 그날 넌 범인이 아니었지만 내가 도와준 덕분에 우리 아이는 마지막까지 손을 잡을 수 있었어. 이 빚은 평생 못 갚는다. 하지만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 준 건 너무 큰일이야. 누구보다 넌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편지의 끝에는 이름이 없었다. 보내는 이가 누구인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다. 의심, 분노, 그리고 책임감.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민재는 자전거를 세우고 잠시 마포대교 위에 섰다. 그날 밤 사고가 났다는 장소.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소용돌이쳤다. 아빠는 도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를 불렀다. 민재야. 고개를 돌리자 윤세라 선생님이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민재를 근처 카페로 데려갔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녀는 한 장의 인쇄물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너 어렸을 때 병원에 있었던 영상이야. 내가 보여준 흉터. 여기 남자와 똑같아. 난 기억해. 바로 이 사람이 내 동생을 안고 병원에 왔었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야, 너는 너희 아버지를 믿니? 네. 그렇다면 내가 진실을 알고 싶어 해야 해. 그녀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기록이야. 너희 아버지가 자백했던 경찰 조서.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윤세라는 손가락으로 문서의 한 줄을 가리켰다. 사고 당시 차량의 모델이 혼다 시빅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일하던 차량은 기아 봉고였어. 번호판도 다르고. 민재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럼 아빠는? 자백은 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그걸 증명해야 해.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지막 한 장의 종이를 꺼냈다. 이건 15년 전 현장에서 있었던 정비공의 진술서. 당시엔 채택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내가 직접 찾아가 다시 인터뷰했어. 그는 분명히 말했어. 그날 운전한 사람은 김주혁이 아니었다. 회장 아들이 직접 몰고 나갔다가 사고 냈다. 민재는 고개를 들었다. 회장 아들이요? 윤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지훈. 지금은 방송국 CEO가 된 인물이야. 그때 사건은 조용히 묻혔고 대신 너희 아버지가 죄를 뒤집었었지. 민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아빠는 단지. 그래. 희생양이었을 수도 있어. 단지 내 엄마가 병원비가 없어서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그 순간 민재의 가슴 속에서 뭔가 터져나왔다. 의문,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 그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빠, 그날 정말로 아빠가 운전했어? 김주혁은 잠시 침묵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회면의 주요 뉴스로 서지훈 대표의 교육재단, 전국 장학사업 발표가 보도되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민재야, 세상에는 말하지 못할 일도 있어. 하지만 아빠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실을 몰라. 그래서 말 못하는 거야.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누굴 위해 침묵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이해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만든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도 자신이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진실을 찾겠다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세상 앞에서 외치겠다고.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햇살이 서울을 비추기 시작한 어느 날 학교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학생 재능 축제 준비가 한창이었다. 올해는 특별히 전국 청소년 장학재단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고 초청 인사로 방송사 대표이자 유명 교육재단 이사장인 서지훈 대표가 직접 참석한다는 소식이 교내에 퍼지면서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윤세라 교사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장학금 수혜자로 내가 추천되었어. 내 성적, 태도, 가정환경 모두 완벽히 부합했으니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장학금. 그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에 잡힐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우리 형편에 큰 걸 바라지 말자. 하지만 동시에 그 장학금이 서지훈 대표의 이름 아래 진행된다는 사실이 민재를 무겁게 눌렀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장학금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김주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거 참 잘 됐네. 얼마나 주는 거야? 학비 전액에 유학 기회도 있다고 들었어. 유학. 응. 근데 그 재단, 서지훈 대표가 하는 거래.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그 사람 밑에서 뭔가를 받는 게 과연 옳을까? 민재는 조용히 물었다. 그날 사고, 진짜 아빠가 낸 거 아니지? 김주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행사 당일 학교 운동장은 수백 명의 학생, 교사, 학부모로 가득했다. 중앙 무대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미래를 여는 목소리, 청소년 장학재단과 함께하는 희망축제. 사회자는 힘차게 행사를 소개했고 서지훈 대표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단상 위에 섰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러분의 꿈과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관중들은 박수를 쳤고 무대 한편에는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된 학생들의 명단이 스크린에 띄워졌다. 김민재, 구로중학교 2학년. 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고 사회자는 환한 미소로 말했다. 자, 민재 학생 나와주세요. 모두의 시선이 민재를 향했다.
그는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사회자는 그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민재 학생, 장학금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지만 곧 그것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관중들은 조용히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순간 민재는 눈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민재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틀며 계속 말했다. 왜냐하면 이 장학금을 만든 사람 서지훈 대표는 15년 전 제 아버지가 뒤집어 쓴 뺑소니 사고의 진짜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순간 운동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제 아버지는 당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려 했고 대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족은 낙인과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들은 우왕좌왕했고 마이크의 음량이 갑자기 꺼졌다. 사회자는 서둘러 행사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몇몇 학생들이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 있었고 SNS에는 실시간으로 영상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영상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장학생 소년의 외침. 내 아버지는 뺑소니범이 아닙니다. 서지훈 대표. 과거 사고 은폐 의혹의 침묵. 진실을 외친 소년. 대한민국을 흔들다. 인터넷에는 찬반 의견이 뒤섞였다. 어떤 사람들은 민재를 용감하다고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증거도 없이 명예훼손이라며 비난했다. 하지만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건 한 중학생의 외침이 사람들의 무관심을 흔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학교에 남겨진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해가 지고 운동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윤세라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왔다. 잘했어. 문제가 될까요? 이미 문제가 되었어. 하지만 지금 시작한 거야. 멈추면 안 돼. 민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사람들이 저를 믿을까요? 진실은 믿게 만드는 게 아니야. 보여주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이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야. 영상, 진술, 자백 편지. 이제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민재는 그 파일을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그날 그는 무대 위에서 외쳤다. 이제는 진실을 위해 걸어갈 차례였다. 김민재의 외침이 담긴 영상이 전국을 흔든 지 일주일. 언론은 갈라졌다. 일부 방송은 사건을 축소 보도하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고 일부 독립언론과 온라인 매체는 민재와 윤세라의 주장을 중심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SNS에서는 삽사인 김민재를 지지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수십만 건 공유되었고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청년 단체들도 연대의 뜻을 밝히기 시작했다. 동시에 서지훈 대표는 언론 대응을 삼가고 침묵을 유지했다. 그는 어떤 공식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언론 인터뷰를 전면 거부했다. 그러나 침묵은 곧 의심이 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론과 청원 압박에 따라 15년 전 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윤세라는 즉시 자신이 확보한 자료들과 정비공 최영배의 진술, 그리고 병원 응급실 영상 캡처를 제출했다. 최영배는 이미 지방으로 내려가 폐차장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윤세라의 설득 끝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는 검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사고 당일 운전한 건 김주혁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회장의 아들이 직접 차를 몰고 나왔고 새벽이 되도록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고 후 조용히 사건을 정리하라며 제가 현장을 정리했죠. 그리고 얼마 후 김주혁이 나타나 자백했어요. 그게 이상했지만 다들 모른 척했어요. 검사는 기록을 넘기며 물었다. 서지훈 대표가 직접 지시했습니까? 직접적인 말은 없었지만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사건을 덮으려 했던 건 분명합니다. 이 진술은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검찰은 김주혁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고 동시에 서지훈 대표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조사 당일 김주혁은 오래된 코트를 입고 조용히 검찰청에 들어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조사실에서 검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이 자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주혁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때 제 아내가 위독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사고를 대신 책임지면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저는 믿었어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살리고 싶었습니다. 누가 제안했습니까? 직접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굴 위해 움직였는지는 너무 뻔했죠. 그의 진술은 자책과 슬픔으로 가득했다. 이튿날 검찰은 서지훈 대표를 소환했다. 그는 법률 대리인을 대동한 채 나타났고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는 그 사고에 대해 아는 바 없습니다. 당시 저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세라가 확보한 자료는 그의 말을 무너뜨렸다. 항공기 출입국 기록에는 사고 당일 서지훈이 인천공항에 있지 않았고 서울에서 촬영된 그의 사진이 블로그에 남아 있었다. 시간도 장소도 그의 주장과 달랐다. 검찰은 계속해서 추궁했다. 당신 차량의 번호판이 사고 당시 목격자 진술과 일치합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회사 차량이었으니 다른 직원이 썼겠죠. 그러나 이미 차량 GPS 기록, 통화 내역, 정비소 CCTV까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서지훈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몇 주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15년 만에 다시 열린 마포대교 여고생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 공판이 열렸다. 방청석은 기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학생들, 그리고 민재와 그의 아버지를 응원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재판이 시작되자 김주혁이 먼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담담히 말했다. 저는 그날 운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했고 피해 학생을 업고 병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많이 다쳐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었죠. 저는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죽었고 제 아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깊은 침묵을 남겼다. 다음으로 윤세라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직접 확보한 증거들과 과거 병원 기록을 차례로 제출했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이 사건에 집착했던 이유는 제 동생이 바로 그날 사망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병원에서 그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가 김주혁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는 가해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제 동생을 살리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증거와 증언을 정리한 후 결정을 내렸다. 본법원은 김주혁에 대한 과거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며 새로운 증거에 따라 해당 판결을 무효로 선언합니다. 아울러 서지훈 피고인은 허위 진술과 증거 은폐,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민재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이 순간을 위해 수많은 밤을 견뎌냈다. 외로움, 분노, 두려움 모두 지나간 듯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윤세라는 조용히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법은 움직였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천천히 바뀌겠죠. 그래도 첫걸음은 뗐어요. 김주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제 아이를 다시 세상 앞에 세워주셔서. 그날 저녁 뉴스 헤드라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김민재 사건, 15년 침묵을 깨다 정의는 늦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다가오는 서울의 강변은 따스한 바람과 함께 사람들의 표정도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김주혁은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했고 억울한 정과 기록은 삭제되었다. 서지훈은 구속 수감되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그의 교육재단은 공식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주혁은 여전히 조용했다. 뉴스에도 나가지 않았고 인터뷰도 거절했다. 단 한 번 그는 동사무소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엇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날을 기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재는 학교로 돌아갔다. 첫날 교실 문을 열기 전까지 그는 온갖 상상을 했다. 누가 수군댈까? 누가 피할까? 누가 비웃을까? 하지만 교실 안은 조용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작은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우리 가족 얘기 처음으로 꺼내봤어. 수진. 그 아래 또 다른 쪽지. 민재야. 다음 학생회 토론 때 우리 같이 나가자.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이야. 정우. 그는 천천히 앉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맑았다. 가을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날 점심시간 윤세라 선생님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괜찮니? 네, 모두가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저도 괜찮아졌어요. 그녀는 웃었다.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한 명의 교사로서, 한 명의 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이끈 건 한 소년의 목소리였다. 주말,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다시 마포대교 아래로 향했다. 15년 전 김주혁이 한 생명을 업고 달렸던 그 길. 지금은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고 벤치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앉아 두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한참 후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침묵하면서까지. 김주혁은 강 건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그날 너희 엄마는 병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했어. 누군가 와서 말했지. 대신 죄를 뒤집었으면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난 선택했어. 너랑 엄마를. 근데 결국 엄마도. 그래. 지키지 못했지. 그래서 더 말을 못했어. 다 잃고도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너한테조차. 민재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줘서 고마워요. 처음으로 아빠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손은 거칠고 마르고 온기도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말보다 컸다. 민재야, 너는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억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요. 변호사. 응, 변호사. 김주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어쩌면 자신이 15년간 기다려온 진짜 대답이었는지도 몰랐다. 몇 주 후, 민재는 시청의 특별 행사에 초청되었다. 행사는 정의를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목소리를 낸 청소년들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 무대 위에 오른 민재는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단지 저와 제 가족의 얘기를 하려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고 또 함께 분노해 주셨습니다. 진실은 때로 외롭고 무거웠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순간 그것은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것, 외치는 것, 침묵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요. 관객들 사이에 앉아있던 윤세라와 김주혁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깊었다. 한편 윤세라는 교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민재 사건을 계기로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시민단체와 협력해 억울한 사람을 위한 무료법률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첫 번째 상담자는 다름 아닌 김주혁이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억울함을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녀는 사무실 벽에 민재가 그려준 그림 하나를 걸었다. 그림 속에는 조그만 아이가 마이크를 들고 무대 위에 서 있었고 하늘 위에는 작은 글씨가 있었다. 말하면 세상이 변해요. 시간은 흘렀다. 민재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장학금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 새로운 의미를 담게 되었다. 민재 장학금. 외로운 목소리가 용기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었다. 어느 날 민재는 친구들과 도서관 앞벤치에 앉아 말했다. 혹시 알고 있어? 그때 내가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지금도 어둠 속이었을 거야. 친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너는 그냥 도시락 배달하는 아이로 기억됐겠지. 근데 지금은 뉴스에 나오는 아이가 됐잖아. 민재도 웃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았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다시 마포대교. 그날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먼저 물었다. 민재야, 후회는 안 하냐? 민재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후회는 없어요. 다만, 이제부터는 내가 아빠를 지켜줄 거예요. 김주혁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저물어가는 석양 아래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 아래에는 한 아이와 한 아버지의 오래된 상처와 새롭게 맺은 약속이 흐르고 있었다.